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우리 시댁은 얼마 전 아픈 일을 겪었는데 그 일과 가장 가깝게 연관된 사람이 바로 우리 시동생과 시부모이셨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는 모두 다 극복한 일들이라 덤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평소 자주 예하는 사연 튜브에 그 글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부터 저희 사연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해야 했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나 더 있었기에 제가 대학까지 가버리면 엄마 아빠는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라는 인생을 다 써버릴 것만 같아 큰 결심을 하고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성적도 좋고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취업은 잘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바로 취업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공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그 공장이 대기업 하청업체 공장이라 초봉부터가 꽤 괜찮은 곳이라는 거였죠. 무엇보다도 저는 생산직이나 힘든 일을 하는 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공장 내에 사무직원으로 들어간 거라 업무 강도도 높지 않을 뿐더러 나름 사무실 직원이라는 대우받으면서 좋은 환경으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열심히 부모님께 집안 살린 보탬도 되어드리고 제 개인적인 돈도 모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면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생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녀로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보탬이 되니까 말로는 미안하시다며 바로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그전에도 연애는 몇 번 했었지만 다들 결혼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만나기도 했을 뿐더러 결혼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20대 끝자락에 만난 이 남자는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언제든 기대면 어깨를 내어주고 항상 저를 살펴봐주면서 제 아이를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도 주말이면 틈틈이 저희 부모님 농장으로 가서 일손이 되어주곤 했어요. 무엇보다도 한참 손이 많이 필요할 땐 아예 휴가를 써서 내려가 주기도 했었죠. 그러니 저한테는 얼마나 고맙고 듬직한 사람이겠소? 그건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좋았던 건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희생을 해주는 만큼 저 역시도 남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저소 농장에 가서 일손이 되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어머님, 저 여기 젖소 똥 치우면 될까요? 아이고, 이걸 왜 치워? 이 고운 손으로. 안 돼,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쉬라니까. 여기 냄새 나서 가만히 있기도 힘들 텐데. 이런 굳은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얼른 들어가시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오늘 일 도와드리러 온 건데 어떻게 들어가서 가만히 쉬고만 있어요? 저도 일할래요. 어머님, 아버님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잖아요. 도와야죠. 아이고, 됐대도 글쎄, 이런 험한 일 하지 말라니까. 남의 귀한 딸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 그러지 말고, 그럼 들어가서 우리 새참이나 만들어줘. 내가 식빵이랑 딸기잼 사놨으니까 그것만 살짝 구워다 잼 발라 나와내. 아이, 그래도 어떻게 빵을 드세요? 아니야, 우리도 신세대라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사놨지. 괜찮으니까. 옷의 냄새 배기 전에 얼른 들어가 어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시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올곧은 분이셨기에 좋았죠. 남편의 인품이 훌륭한 걸 시부모님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 부모님께는 남편을 포함해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자식 셋에게 사랑을 줄 때는 확실하게 사랑을 주고 또 혼을 낼 때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는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남편의 형제들도 모두 다 성품이 좋았죠. 저희는 그 양가의 따뜻함 속에서
연애하다가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쪽 부모님 다 저희 결혼을 얼마나 축하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는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사정이 어려운 친정에서는 살림살이만 조금 사는데 보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장만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신혼집은 전부 다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그래도 나름 저소 농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이었고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계셨던 터라 경기도 쪽에 좋은 아파트로 장만을 해주셨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1년 정도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저에게 느닷없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정 아버지의 건강 문제였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평소에 좀 성품이 예민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늘 만성 위험을 달고 사실만큼 위가 약하신 분이었죠. 그 체질을 닮은 게 저라서 저 역시도 만성 위험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근데 글쎄, 얼마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위안 판정을 받았지 뭐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우리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니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가 다 비통한 심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도하에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시면 농장일이 거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힘든 상황이었죠. 그 모든 상황들이 겹치면서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술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초기 단계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고 암이라는 것은 한 번 터지면 또 언제 재발이 될지 모를 질병이었다. 친정 아빠의 암 소식은 우리에게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 힘든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남편인 친정 아버지 암 소식을 시댁에 전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댁에까지 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그냥 남편에게만 말하고 남편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죠. 근데 거기에서 시부모님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내미시고 그걸 저는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손에 쥐어진 것을 붙잡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저에게 내미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선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함께 저희 앞에 앉으셔서 하얀색 봉투를 내미셨다. 놀라 받아보니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죠. 아가, 이거 사돈댁에 가져다 드려라. 바깥 사돈이 아프다면서 아들한테 들었다.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만. 자, 이거 받아서 사돈댁에 가져다 드려라. 어차피 수술은 보험도 다 들어 놓으셨을 테니 비용이나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야. 알아서 다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바깥 사돈이 아프신데 농사일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어. 안사돈 혼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라도 보해서 필요한데 쓰시라고 가져다 드려. 더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네. 어머님, 갑자기 웬 돈을 주세요. 아유, 그럼 바깥 사돈이 아프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얼마 안 돼. 딱 300만 원 넣었다. 더 넣고 싶었는데 너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앞으로 슬슬 둘째도 결혼한다 얘기가 나와서 내 큰 돈까지 준비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아가세요. 사돈 무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300만 원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도 가족이니까요. 가족끼리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다 드리세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아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도 마음 잘 추스르고 지금 누구보다도 더 힘든 건 사돈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두 분에게도 잘 위로해 드려야 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동안 몸보신도 챙겨드리죠. 알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시부모님이 또 있겠어요?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감사한 일이 한 번 추가되었어요. 있었네요. 그 외에도 우리 시부모님은 정말 훈훈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여기에 다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라서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얼마 안 돼 시부모님을 너무나 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빌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정체는 첫째 동서있습니다. 첫째 동생은 제가 그 집안에 시집간 지 2년 후에 결혼을 했답니다. 동생이 될 사람은 세무사였는데 성격이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성격도 되게 똑 부러진 것 같고 직업이 직업이만큼 월급도 많아서 꽤나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 전에는 싹싹하니 괜찮았어요. 당연한 예절일 수 있겠지만 요즘은 안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동서는 첫 만남부터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음식도 먼저 떠서 드리고 시부모님이 잘 드시는 반찬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식당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채워넣는 등의 싹싹하고 센스 있는 면모를 보여주었죠. 그러니 시부모님 눈에 동서가 얼마나 예뻐 보였어요. 저도 그런 싹싹하고 센스 있는 동서가 들어와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동서는 딱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만 괜찮았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동서의 실체는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는데요. 정말 결혼 전에는 보지 못했던 되바라진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베스트를 좀 뽑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 번은 명절에 모일 때였어요. 그때는 동서가 시집와서 첫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명절에서 그렇게 무개념 짓을 할 거라곤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항상 명절에 모이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바로 아침을 차려 먹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례 준비하면서 차례도 드리고 아침상까지 차릴 때까지도 동서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미리 전날에 다 모여서 저녁 먹고 일찍 잤기 때문에 시동생은 몇 번이나 동서를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나오질 않았죠. 시동생은 답답한 마음에 깨우다 이제는 화가 나서는 들어가려는데 그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이해, 놔둬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니? 직장 생활하다가 모처럼 연휴에 쉬는 건데 좀 늦잠 자게 두자. 일단 아침 다 차리고 나서 그때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동생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침상을 다 차리고 먹으러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시동생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동서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렇게 잠만 퍼질러 잘 거면 여기 왜 왔냐고. 지금부터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수, 형, 막내까지 온 식구들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빴던 거 몰라. 몇 번이나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왜 그래? 진짜. 이젠 하다 아침상 다 차려놓고 그거 떠 먹으러 나오라는 것도 안 해.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동생이 화내는 말에 우리 모두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전부가 다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동서의 태도가 정말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 내 조상도 아닌데 내가 차를 왜 지내야 돼? 난 우리 집에서도 차례 지낼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얼굴도 모르는 조상도 밥상 차리고 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 원래 아침 안 먹는 거 알잖아. 명절이라고 꼭 아침 먹어야 돼.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자고 싶은 사람은 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오지 말고 오늘 오후에 오자고 했잖아. 왜 괜히 미리 와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건지. 동서의 말을 듣는데 저희 모두가 다 현기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개념 없는 소리를 조리 있게 잘하는지. 꼭 무슨 말로 먹고 사는 인간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 개념 없는 소리에 한숨을 푹 쉬시며 그냥 조용히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뒤따라 들어가셨죠.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시동생과 동서는 그 자리에서 대판 싸웠어요. 남편과 제가 겨우 말려서 그 둘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의 명절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동서의 노개념 행동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명절 때마다 동서네는 아예 늦게 왔더라고요. 아니면 시동생 혼자 전날 와서는 차례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동서가 명절 당일날 점심이 지나서야 넘어오거나 했죠. 거기까진 시부모님이 100번 양보하더라도 동서는 그 이외에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그동안 시부모님께서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하셨어요.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이세계획을 묻는 것이 불편한 일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동서의 반응이 기이했습니다. 예, 아가, 너희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네. 생각보다 시간 참 빠르다. 우리 아름다운 며느리, 이제 너 닮은 아름다운 손주도 보고 싶은데 너희는 이세계획이 아직 없는 거니? 제가 봐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어본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무개념의 대답을 받았어요. 어머니, 진짜 무례하시네요. 아이 문젠 저희가 알아서 해요. 왜 그걸 어머님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성격 더러운 젊은이들 같았으면 몰매 맞습니다. 저니까 지금 이만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가 차서 내가 애를 낳은 말도 뭔 상관이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더니 무개념적인 발언에 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버릇없는 행동에 제가 더 화가 나 당황해하는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나섰죠. 동서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집안 어른들이 손주를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3년 내내 꾹 참고 계시다가 겨우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어머, 형님도 무슨 시대에서 살다 오셨어요? 왜 저렇게 생각들이 다 구닥다리야? 형님은 애를 낳고 잘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나 봅니다. 제가 왜 애를 낳아서 내 인생을 망쳐야 돼요? 저는 싫어요. 애를 낳으면 몸도 망가지고 아줌마로 평생 썩어가며 살아야 하는데 제가 왜 애를 낳아서 내 인생을 망쳐야 돼요? 저는 싫어요. 애초부터 전 2세 딸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나 그렇게 평생 아줌마로 썩으며 사세요. 전 싫으니까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동서. 개념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머리가 텅텅 빈 줄로 몰랐네. 서방님은 아시니? 동서, 이렇게 개념 없는 앤거 뭐라고요? 개념이 없다고요.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참, 나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형님. 공장에서 일하시는 주제? 지금 어디서 감히 제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빈 건 형님이시다. 옛날 같았으면 공순이 어디? 이런 자리에 껴주기 하나요? 주제를 알고 덤비지? 여기까지 동서의 반응이 나오니? 그때부터는 저는 이성이 이어졌습니다. 정말이지, 거기에서 시아버지가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대로 가서 동선의 머리카락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라고 원성 높여서 싸우고 있어. 둘 다 그만 못해. 그리고 둘째는 너네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뭐, 공순이 주제를 몰라? 너 어디서 그 막대 먹은 말벌을 배워왔지 온 거냐? 그리고 애 낳기 싫으면 낳지 마. 누가 강요해내. 시이가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냐? 됐다. 나가라. 아주, 너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거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참아줬더니만 끝간대를 모르고 귀 오르는구나.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아버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터뜨리고 처음 보는 듯이 화내는 모습에 동서는 순간 잔뜩 졸아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마디 남겨놓고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우스단지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러면서 뛰쳐나가는데 우리 중 그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참 뒤에 저희 소 농장에서 일하다 들어온 남편과 시동생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화가 난 채로 부모님께 대신 사과드리고는 얼른 따라 올라갔어요. 참 별꼴을 다 본다는 게 이런 경우고요. 근데 그 뒤로 진짜 별꼴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세 생각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간 동서가 그 뒤로 1년도 안 돼서 애를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애 가진 것까진 좋은데 아주 그냥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동서는 그렇게 안 낳겠다고 말하곤 당당하게 나가서 1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도 계획된 아이가 아니라면서 짜증을 엄청 부려댔어요. 그러면서도 임산부 대접은 받고 싶은지 시어머니한테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라고 말했어요. 먹고 싶다. 엄청 인내심을 가졌네요. 우리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동서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진심을 다해 챙겨주셨습니다. 그 관대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동서는 임신 동안 짜증을 많이 내면서 아기가 태어나자 극단의 행동을 보였어요. 아기를 낳고 처음 시어머니 집에서 조카를 데리고 왔을 때 시어머니는 손주가 너무 예쁘다며 아기를 계속 보려는데 동서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얼굴이 허물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님, 손 씻으세요. 아기한테 병균이 얼마나 많이 붙을까요? 동물 만질 때처럼 아기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요. 아, 제발요. 손주가 예뻐서 한번 볼래요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이나 총명한 동서는 내기 면역력이 얼마나 약합니까? 제 얼굴 마주치기만 하면 돼요. 그만할게요. 하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여기 더 있으면 우리에게 문제 생길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동서의 행동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을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동생을 데리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동서가 하도 극성맞게 행동을 해서 시부모님은 동서네 애는 거의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으로만 예뻐하고 눈으로만 보면서 자라는 걸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이지 귀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워낙에 요즘은 극성맞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동서도 그런 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때가 동서네 조카가 5살 때 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만나 우리 애들이랑 조카랑 놀는데 우리 첫째랑 놀다가 그 5살짜리 애가 우리 첫째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같이 놀다가 조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확 긁은 거였고 저희 시아버지가 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보시고는 동서네 아기를 혼내셨습니다.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 얼굴을 그렇게 긁어버리면 돼.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건 잘못된 거야. 시아버지는 꽤나 따끔하게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온 동서 행동에 저희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벙쪄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야? 아버님. 아버님이 뭔데 내 일을 나무라?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랬겠지.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무슨 짓 했어? 내 아이한테 무슨 짓 했냐고.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했어 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아, 우리 애는 괜히 그러는 애가 아니야. 에이, 진짜 짜증나게. 내 새끼 잘했어. 너 괴롭히는 애들 나타나면 앞으로도 얼굴 확 긁거나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게 자기 자식 편을 드는 동서를 보면서 이제는 시아버지도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역시나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시가 동서를 크게 나무하시더라고요. 이봐, 둘째야, 너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지 마라. 어디서 지금 어른 앞에서 내 자식을 그따위로 감싸. 얘가 뭘 보고 배우겠나? 그리고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어떡해?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바른 사람이 될 거야.
시아버지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동서를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서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억울해 하더라고요. 근데 억울해도 어쩝니까? 누가 봐도 동서 잘못이 맞는데. 그래서 저도 합세를 해서 동서의 잘못을 나무랐어요. 그 뒤로 이 중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걸 알고서 동서는 막 억울하다며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동생이 대신 사과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둘이 또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참, 이렇게까지 사는 시동생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면서 그런 며느리를 며느리로 둔 우리 시부모님도 안타까웠죠. 근데 그 뒤로 진짜 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그 사건이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참을 시댁엔 찾아가지 않았던 동서는 몇 달 뒤에 명절에 겨우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역대급의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모두가 다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었죠. 그건 바로 동선의 5살짜리 애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인 제 시부모님께 정말 너무나도 큰 버릇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 똥냄새 나냐? 똥냄새.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소통 때문에 더러워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지지야 지지 얼레리 꼴레리 똥냄새 나는데요. 똥냄새 난대요. 똥냄새 없이 시부모님을 보고 소리치며 소똥냄새가 난다며 놀리는 조카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당사자였던 두 분도 화들짝 놀라셨고 시어머니는 못 들을 걸 들었다는 트로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내 냄새가 난다고? 너네 엄마가 너한테 그랬어? 진짜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너네 엄마가 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똥 냄새 난다고 한 거야? 엄마가 그랬는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더러우니까 손도 잡지 말랬는데. 얼레리 꼴레리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시부모님은 벙쪄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시누이 아지 다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든 시어머니께서 곧바로 동서에게 따지죠. 너 애한테 우리 에 대해 그렇게 말했니? 이게 전부 다 사실이야? 그래? 애한테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쳐 보자 하니까 진짜. 너 이제는 이 시애미 시비가 웃음냐? 아니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소똥 냄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도 싫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병균이 다 어디 가겠어요? 행여라도 우리 애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광우병이 얼마나 무섭길래 그런 게 다 공기로 퍼지고 같이 있을 때 이물질로 퍼지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야, 넌 정말 애가 안 되겠다. 너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다시 오지 마. 내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역대급 뻘소리를 하는 동서를 향해 아의 시부모님은 화가 나서 동서를 내쫓아 버리셨어요. 결국 그 후로 동서는 시부모님께 완전히 삐쳐서 시댁에 아이 오지도 않았죠. 근데 그래도 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오히려 안 보는 게 속이 편하시고 그 후로는 동서를 찾지도 않으시고 별 말씀도 없으셨어요. 대신에 시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본인 손주한테 그런 술을 듣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동서가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가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남편과 제가 같이 두 분 모시고 바람이라도 세워드리고 시동생도 와서는 기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서울에 사는 시누이도 더 자주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동생이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왜 내려가냐고 핀잔을 엄청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동생은 정말로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저 같아도 이런 사람하곤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해도 너무했고
제가 나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여러 겪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동서 같은 빌런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뭘 잘했다고. 그 뒤로 삐져서 동서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 제대로 토라진 동서는 한 1년 동안 시댁이 안 왔어요. 그래도 동서는 안 오는 대신 시동생은 꾸준히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번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한 번도 가족 여행이라는 걸 적 없었기에 이번엔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일정을 잡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끼리만 가기엔 다들 한켠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누구 때문이겠다. 동서 때문이었죠. 시동생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리 1년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겨우 동서한테 연락을 해서 는 시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죠. 어차피 가족인데 평생 안 볼 것도 아니잖아요. 저의 설득에 동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지 여행지에 잘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지 가기 전에 미리 시댁에 들러서 죄송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 테라고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행복하고 설레는 그 즐거운 마음은 딱 출발하고 나서부터 여행지에 도착하고 난 뒤까지만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역대급 짓을 해버렸거든요. 동서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또 난리 부르스를 쳐대고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 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몸만 따라온 동서는 여행지에 발을 디디마 입방정을 떨어댔다. 이래 여행지 누가 잡았어요? 이런 땐 제주도 오는 거 아닌데? 아우, 추워. 우리 애 감기 걸리겠네. 어머나, 세상에나, 전 갈치 조리 먹기 싫은데. 우리 애는 생선 비리다고 안 먹어요. 저는 이 식당은 안 들어갈래요. 드시고 나오세요. 저는 우리 애 데리고 돈가스나 사 먹고 올 테니까요. 아우, 여기 숙소는 왜 이렇게 좁아 터졌어? 우리 애 잠자리 예민한데 이런 곳에 꼭꼭 와야겠어요. 전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잘래요, 여보. 우리 숙소 좀 다시 알아봐봐. 동서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안 잡는 게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 했어요. 동서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또 막 투정을 부리고 있었죠. 여행지 돌아다니는 내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우리 애는 이거 못 먹으니까 거기는 못 간다 등등 힘들게 하니 여기에서 또 온 가족이 다 동서 때문에 지쳐버리게 되었죠. 결국에는 참고 참았던 시어머니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작작 좀 해라. 여기 어디 지금 우리가 너 모시고 여행 왔니? 내가 여기 여행 오면서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몸만 딸랑 가지고 온 주지? 뭐가 그렇게 투정 부리게 많아? 여기 어디다 내 비서로 따라왔네. 야, 너 분명 여기 오기 전에 뭐라고 했니? 잘못했다고 했지. 근데 그게 어디 잘못한 사람의 태도야? 나는 너 같은 거보다 처음 본다.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동서에게 크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저희 중 그 누구도 동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동서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하루 종일 받아주다가 이제는 더 받아줄 기력도 없어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동생도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그 전까지는 시동생이 따라 가기라도 했었는데 이때는 아예 따라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그 빌런 짓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남아 있었죠. 동서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저희끼리 숙소에서 저녁도 챙겨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밤 늦게까지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밖에서 애랑 저녁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니 저는 들어오는 대로 동서와 이야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풀어보려고 했죠. 근데 그건 다 저희 덧없는 소망이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착각한 오만이었다. 들어오자마자 얘기하자는 제 앞에 대고 아, 피곤해요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는 그냥 생들어가 버렸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진짜 마지막 빌런 짓을 하고 동서는 떠나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서는 없어지고 거실에 쪽지만 한 장 딸랑 있더라고요. 그 쪽지는 저에게 남겨진 거였고 저는 얼른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다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얼른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형님, 저 이제 노인 애들 비 맞추기 너무 힘드네요. 이만 먼저 가 볼게요. 형님이나 그 노인 애들한테 굽신거리며 혼자 독박 써보세요. 안녕,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질렀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는 그 쪽지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본 시어머니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분노를 하셨죠. 시동생 역시 그 쪽지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그 쪽지를 벅벅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여행이 다 끝나자마자 시동생은 집으로 가서는 말도 없이 그 쪽지를 남겨놓고 간 동생에게 혼을 선언했고 바로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동생도 혼까지 다 생각하고 올라간 거였는지 군말 없이 이혼을 진행을 하던 거 있죠. 그 뒤로 이혼을 하던 도중 양육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동서는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시동생이 이혼을 하면서 온 가족이 시동생을 위로해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댁에 모였었는데 그날 아주 기가 찬 일을 또 겪게 되었죠. 오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벼랑간 마당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란을 피운 장본인은 바로 동서 있거든요. 동서는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동안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던 애를 데리고 와서 엄청난 뻘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 전화 왜 안 받아? 왜 내 연락 다 씻고 집에 가도 안 만나주는 건데 여기선 아주 천하태평이네. 자, 여기, 예, 당신이 데리고 살아. 아니, 어머님이 데리고 사면 되겠네. 그렇게 예뻐 못 살던 애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애 못 키우겠습니다. 내가 왜 계획에도 없던 애를 낳아서 이혼당하고 또 내 인생이 묶여버려야 돼. 난 그러 싫으니까 당장 애 데리고 가자. 어머님이 키우세요. 자요. 자, 동서의 만행에 우리는 모두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역시나 눈에서부터 분노가 차 있었죠. 근데 시동생이 나서기 전 눈도 깜빡할 새도 없이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있죠.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에 차서는 역대급 교육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야, 나가. 넌 나가, 년아. 넌 애 키울 자격이 없다. 꺼져, 꺼져. 버리라고. 애 두고 가. 애는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니까. 애 두고 당장 꺼지라고. 시어머니는 여태껏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로 화를 내며 동서를 내쫓으려고 했고 급기 아는 마당에 있는 호수를 제일 세게 틀어버리고는 동서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그 덕에 동서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이 되어서는 주랭랑을 쳐야 했죠. 그 꼴을 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다 속이 뻥 뚫리는 듯했죠. 그렇게 극성 맞을 정도로 애지중지할 땐 언제고 자기 인생애 때문에 기기 싫다며 결국 그렇게 애까지 두고 가버린 동서는 그 뒤로 종을 감췄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 아이는 어머님이 키우셨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맡아 키우며 시어머님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워낙에 동서가 애를 잘못 키워놨기 때문에 애가 생각보다도 훨씬 상태가 심각했어요. 개념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도 지질이 안 들어서 시어머니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물론 대부고 할머니를 때리지 않나 여기저기 침을 뱉질 않나 하여튼 정상적인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이상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자신의 손주를 꼭 안아주며 달래주시더라고요. 저라면 아마 그런 희생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셨고
또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클 수 있도록 시어머니는 조카를 데리고 아동심리센터에 가서 검사까지 받으며 미술 치료부터 시작해서 음악 치료, 놀이 치료 등등 온갖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조카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차적으로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 할머니라면 껌뻑 죽을 만큼가 되어서 너무 예쁘게 제 나이답게 잘 크고 있는 중이었죠. 그 시간이 딱 3년이었고 그 사이 한두 번 가끔씩 자기애 보러 잠깐 왔던 동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오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 우습게도 아주 콧대가 납작해지다 못해 확 눌려버린 수준으로 소식을 리더라고 갑작스레 나타난 동서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장 2시간을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해온 소식이 너무나 놀라웠죠. 알고 보니 동서는 연락이 없던 동안에 너무나 큰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니 동서가 시동생에게 말하기를 그동안에 세무사로 일하면서 오온과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리 중 몇 가지를 읊어드리자면 먼저 양도세에 관한 게 있었어요. 동서는 한 양도세 신고 문제로 찾아온 고객에게 원래는 3천만 원이 나와야 하는 양도세를 반으로 줄여줄 테니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혹한 그 고객이 함께하여 알았다고 하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그게 세무조사에서 딱 걸려버려서 다 토해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그 고객이 처음부터 그 리비에 거래를 하면서 녹취했다는 음성 파일과 증거들을 싹 다 가지고서 신고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꼼짝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외에도 또 다른 불법 증거들이 막 쏟아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서는 프리랜서들 8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기장을 맡긴 프리랜서들의 세금을 관리해주면서 증빙도 없는 경비를 비용으로 넣어서는 소득세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세무조사를 맞은 프리랜서들이 제척기간 5년간의 소득세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하지 못한 대가로 세금뿐 아니라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프리랜서들이 단체로 민원을 걸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낳아 동선의 회사를 다 탈탈 털어버렸고 결국 그것까지 다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끝이 아니었어요. 동선은 프리랜서들 중에서 몇몇에게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그 세금을 또 깎아주겠다 원래 내야 하는 금액에서 30%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빌미로 금품 수수료까지 받았던 것 같았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모든 게 다 발각이 되면서 결국 동서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돈도 없고 상황도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동서는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진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한 지 3년 만에 시동생에게 전화 걸어서 하소연을 하며 자기를 제발 받아달라고 한 모양이었. 근데 시동생은 그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끝내는 동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동생 말에 의하면 그날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알겠어.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면 내가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오늘도 내가 2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준 건 우리의 엄마이기 때문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이제라도 내 자식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고 싶지 않으면 죄값 톡톡히 치르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 그래야 내 자식한테도 떳떳한 엄마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너랑 더는 합칠 생각 없으니까 오늘 이후로 전화하지 마. 오늘로서 전화 받아주는 것도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끈이고 양심도요. 동서는 시동생에게 안 먹히니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시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게 모질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 망하게 생겼으니 자기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기가 찼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내쫓아 버렸다고 하셨죠. 그 뒤로 동서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지금은 1년의 징역, 사리의 벌금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삼중고를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서를 안타까워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동서는 자기를 봐달라며 마지막까지 그 소식을 시동생에게 전해온 듯 했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고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설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이든 그냥 개인 간의 죄든 그건 언제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동서를 보면서 너무나 크게 깨달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동서 같은 사는 극히 일부일 뿐이니 우리나라 모든 세무사님이 이렇지 않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G